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일본 납세익 1위 부자 사이토 히토리의 화제적인 책 상위 1% 부자의 통찰력이란 책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즈음 정연주 옮김. 베스트셀러 저자 사이토 히토리가 말하는 부자의 촉 대 가난한 자의 촉. 네, 통찰력. 우리가 지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체로 머리 회전 속도가 빠른 사람들, 그리고 또 암기 능력이 끝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추리 능력이 또 빠른 사람들, 그리고 수예 또 빠른 계산 능력이 또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한테 똑똑하다, 명석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통찰력은 사실 어떤 그런 지혜의 영역이긴 한데, 이런 모든 지식, 그리고 어떤 경륜, 그리고 어떤 분석 능력 등, 그리고 어떠한 연륜, 경험, 이런 것들을 모두 골고루 다 갖춰서 어떠한 사물을, 그리고 사람까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꿰뚫어 보는 힘. 그러면서 대부분 촉이라고 하죠, 촉. 사실 우리가 두뇌의 지식은 책이나 또 그때마다 배움을 통해서 잠깐 빌릴 수는 있지만은, 통찰력은 사실 어떠한 수많은 자기 자신만의 어떠한 경험치, 그리고 연륜, 그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만들어진 자신만의 어떠한 촉이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부자들의 촉,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촉이 또 나눠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만 잘 읽고 활용을 한다면 그런 부자의 통찰력, 부자의 촉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지은이 사이토 히토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건강식품회사 긴자 마루칸의 설립자이시고 일본 최고의 부자로 불린다. 토지와 주식 관련을 제외한 매년 사업소득 납세액이 일본 1위로 알려졌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 연속 납세액 베스트 10이라는 일본 신기록을 수립했다. 누계 납세액 또한 2004년까지 합계 173억 원을 달성해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겼다. 즐거운 마음가짐과 경제적 풍요에 대한 조언을 담은 책들을 다수 출판하였다. 주요 조서로는 부자의 인간관계, 그리고 부자의 운, 세상의 이치를 터놓고 말하다, 1% 부자의 법칙 등이 있다. 네. 그러면서 이 책은 총 5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파트가 통찰력이 없으면 호구되는 세상, 또 두 번째 파트가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는 통찰력, 세 번째 파트 상위 1% 부자가 되는 통찰력, 네 번째 파트 통찰력 있는 상위 1% 부자들의 세계, 다섯 번째 파트가 인생의 즐거움을 통찰하는 법. 그래서 끝맺음이 배워서 더 멋진 당신이 되라 까지 해서 이 책 한 권이 끝나는데요. 일단 파트 1, 네, 통찰력이 없으면 호구되는 세상. 시작하기 전에 일단 여기 시작하며,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가 잠깐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사람이 좋기만 해서는 풍요롭게 못 산다. 사람이 좋기만 해서는 풍요롭게 못 산다. 당신은 누군가의 속셈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자기 일의 미래를 통찰할 수 있습니까? 세상 뉴스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행동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통찰하지 않는 채로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올바르게 본질을 간파하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부자의 통찰력을 기르려면 그저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통찰력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이토 이토리. 네. 이 책만 읽기만 하면은 부자의 통찰력을 기를 수가 있대요. 근데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되겠죠? 시작 한번 해봅시다. 네. 첫 번째 파트예요. 통찰력이 없으면 호구되는 세상. 통찰력 1. 되고 난 다음을 생각하라. 되고 난 다음을 생각하라. 저는 얼마 전에 영어 통역사가 되고 싶다는 한 남성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통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왔지만 시험을 칠 때마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만났을 당시에도 그가 시험에 막 떨어졌을 때여서 다음에는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통역사라니 대단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다는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통역사가 된 다음 취업할 곳은 있나? 요즘에는 영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다 귀국한 사람들은 영어로 잠꼬대를 하거나 먼저 영어로 생각한 다음 일본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 만큼 통역사가 되더라도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통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일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면 일자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물며 몇 번이나 시험을 치르고도 떨어지는 중이라면 말이죠. 물론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각오를 한 다음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통역사가 되고 싶다는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도 전부 되고 난 다음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꿈을 가진 모습은 멋지지만 통역사가 된 다음 일도 제대로 생각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러자 그는 뭔가를 깨달은 듯이 시험에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저는 완전 운이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파할 때까지 운이 좋아, 좋다고 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쉽게 웃을 넘길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달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설마 이렇게 되리라고는 한 일이 벌어져서 곤란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감한 일이나 거북한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당신의 실수를 신입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니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본질을 간파하는 힘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본질을 간파하는 힘입니다. 당신은 업무의 현실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속셈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소문들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현재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간파할 힘, 통찰력이 없는 채로 사회에 진출하면 인생은 비참한 서스펜스 드라마가 됩니다. 하지만 통찰력을 길러두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통찰력 기르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 될 뿐입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통찰력 이야기는 제가 제자들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가르치던 내용입니다. 가르쳤다기보다는 잡담 삼아 이야기하던 것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즐거운 인생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데다 특이하게까지 한 저의 제자로 돌아올 만한 사람도 역시 독특한 사람들이라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일반인들에게는 쓸모없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통찰력 이야기를 책으로 쓰거나 강연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것저것 어슬렁거리면서 일반인들과 잡담을 나눠보니 통찰력 이야기는 모두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통찰력 기르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찰력 2. 돈은 자기 역량만큼 가질 수 있다. 제가 늘어놓은 통찰력 이야기 중에는 역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니꼬 지방의 개곤 폭포에 가보면 폭포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포 아래에서 컵 하나를 들고 물을 떠봤자 많아야 한 컵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아봤자 물 한 컵입니다. 개곤 폭포는 떨어지는 물의 수압이 굉장합니다. 그러니 컵에 찰랑찰랑 찰 만큼 물을 제대로 받는 것도 의외로 어렵습니다. 요령껏 하면 어떻게든 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겠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돈을 가진 돈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에게는 제각기 이 사람은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질 수 있다는 역량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해 돈은 자신의 역량만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거액의 돈을 벌어놓고 사망했다고 합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50억이나 되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혼자 남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데다가 50억 원이나 되는 유산을 받은 아내는 정말 행복하겠지요. 다만 문제는 그 50억은 남편의 역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남은 아내에게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50억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내는 집안일만 했기에 남편이 어떤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에게 자녀들이 이렇고 저런 사업을 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혹은 새로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든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렇지 않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돈을 건네주고 맙니다. 하지만 타인의 자금에 기대서 시작하는 사업은 잘 되지 않지요. 30억 원을 줬다면 이제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30억은 없어졌지만 아직 20억이 있어. 하지만 아내에게 20억을 보유할 역량이 없다면 이 또한 다시 줄어들어 버립니다. 아내의 역량이 1,000만 원밖에 가질 수 없는 수준이라면 남편이 남겨준 50억은 순식간에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돈은 자신의 역량 이상으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없어집니다. 어째서인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역량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 됩니다. 히토리 씨, 어떻게 하면 역량이 커질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간단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돈에게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규칙을 아는 순간 영향이 약간 커집니다. 표적이 되는 방법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알면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더니 나야 라는 말이 들렸다면 이건 노인들에게 나야 라고 말한 뒤 노인이 손자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 이후부터 손자나 자녀 행세를 하며 사고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의 유형이지요. 이런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나야 라는 전화가 걸려와도 누구 하면서 되묻는다든가 하세요. 정신만 차리면 상대가 자신의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커진 거죠. 그러니 정말로 그저 알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통찰력 세 번째예요. 사기꾼의 방식도 알아두어라. 최근 들어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게 주인과 여자 손님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님, 내가 아는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뜯겼대. 주인, 미인이 알랑거리니까 마음이 들떠서 덜컥 지갑을 연 거지. 손님, 아니 사기를 친 여자는 촌스러운 느낌이라서 부디 따지자면 미인은 아니야. 주인, 왜 그런 사람한테 쉽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걸까? 손님,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때 가게 주인이 저에게 히토리씨,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 만사, 위에는 위가 있고 아래에는 아래가 있기 마련이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기꾼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인이라고 부르기 힘든 여성이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남성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인기 있는 남성과 정반대의 인생을 보내는 남성도 있지요. 사기꾼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서 돈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인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여성이 다가온다면 잠시 멈춰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지 말란 법은 없으니 인기가 없는 남성에게도 여성이 다가와서 나와 사귀어요 라고 말하는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확률이 어느 정도일지 따져보면 바깥을 걷다가 운석이 머리 위로 떨어져서 죽을 정도의 확률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조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많아서 감당이 되지 않는 여성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온 여성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잘생긴 비행기 조종사가 나타나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왠지 가방이나 옷 등의 선물을 계속 줍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돈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멋진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다음 전개로 상대에게 돈을 빌려줘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점을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머릿속에 이런 정보가 들어있다면 만에 하나 돈 빌려줘 라는 말을 들어도 빌려주거나 하지 않겠지요. 따라서 이미 역량이 커졌고 통찰력을 기른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도 위가 있으니 훨씬 교묘한 작업을 하는 사람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한 예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런 교묘한 일을 꾸미는 사람과 만나게 됐다고 합시다. 불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와 전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다음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돈이 없어서 곤란하대.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지갑이 없네. 얼마나 필요한데? 5만 엔이라고 하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반드시 소액입니다. 처음부터 몇백만 원을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상대방을 데리고 은행에 가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합니다. 상대방은 잠자코 지켜보면서 당신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속여서 얼마나 빼앗을 수 있을지 계산합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면 상대방은 우리 집은 부자야 라든가 삼촌이 대기업 사장이야 라든 식으로 유명한 이름을 몇 개 댑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일수록 더욱 자기가 부자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정말 수상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당신을 집값이 비싸고 평판이 좋은 동네 근처로 데려갑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유복해 보이는 중년의 여성 등이 걸어오며 아, 우리 이모다. 안부 인사만 하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하고 갑니다. 당신에게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여성에게는 길을 물어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보기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같지요. 그러면 당신은 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하구나 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기꾼의 행동 양식이니까요. 그러니 사기꾼에게는 사기꾼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이 방법을 쓰고 난 다음은 저 방법을 쓴다는 식으로 그들의 법칙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이젠 알게 되었으니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다 읽기보다는 내일부터는 제가 먼저 읽고 정말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부자들의 촉, 부자들의 통찰력. 네, 읽기만 하면은 그래도 조금의 촉은 생긴다고 하니까 네, 다 읽어보도록은 해야 되겠죠? 일단은 오늘은 또 이렇게 좋은 시간 여러분하고 함께 했고 내일 또 부자들의 촉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